문과, 이과 통합적으로 사회와 과학이 되다 보니까 일단 초등애들은 이게 해당되는 아이들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8년도 대비해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이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거를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사고력인가 문해력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의문부를 표시했는데 그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과목 그러면 암기할 사항이 많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예시 문항을 풀어봤는데 사회를 한 지가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영향을 받진 않더라. 교과서에서 이와 관련된 용어 정도만 배우면 그 다음에는 사고력도 문해력이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사고력인가 문해력인가 이런 의문부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디테일한 설명, CPS 교육연구소 블로그에다가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싶으시면 연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통합사회를 치면은 연재를 해놓은 글이 쭉 뜰 거예요. 일단 큰 특징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어쨌든 문이과가 동시 적용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과거에는 문과생들 이과 과목, 그 과학 과목 선택 안 한 경우 많았는데 이제 다 본다는 얘기고요. 또 이과 애들 전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사회문화, 정치학, 법,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할 것 없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충분하다. 단 가장 기초적인 학습 역량, 즉 분석하고 추론하고 논리를 도출해내는 일반화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수준이라면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정도고요. 실제로 이제 그 문제들을 봐 보니까 네 가지 정도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목 간에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플러스 사회문화 플러스 지구과학 뭐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즉 과목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텍스트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표,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사고력이 많이 발현이 돼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분석, 추론, 일반화와 같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통합사회 일타 강사 아무리 잘 설명해서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대비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마지막으로는 이 문해력 부분입니다. 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 나오는 지문들은 텍스트 자체가 200자 짧은 글들이에요. 그 짧은 글들에서 객관적인 팩트를 추론해낼 수 있는 문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고력과 문해력은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 문해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어 시험이 어려워져서 국어의 변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AI가 훨씬 더 잘하더라. 그럼 결국은 사람 뭘 해야 되는가?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는 것, 기능적으로 남보다 앞서는 것, 이것들이 지금까지 전문화된 업종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그럼 걔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하고 AI한테 정확하게 업무 지시로 던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돼 있다. 현재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5년이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오는 게.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것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사후 영장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수험생들한테 모두 적용되니까 힘들어할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중고등을 학생이 있는 학원이라면 그런 상담이 오게 될 텐데요. 핵심은 사고력과 문해력입니다. 통합적 관점은 다른 교과 연계하고 넘나든다는 얘기고 분석과 통합, 우리가 문해력을 할 때 사실과 주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프레임도 별도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참이라고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 글 속에서 이거를 사실로서 제시한 거냐 아니냐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여기에서 다른 사실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비판적 요소가 있거나 결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 분석과 통합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다음에 표 그래프, 그림, 경향성, 규칙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해력,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서 찾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독서에서 찾는 문해력, 그보다는 국어에서 배우는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할 때 독서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독서를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가 문해력이 목적입니다. 그럼 저희 걸 하세요. 근데 개인의 철학적인 사유라든지 지식의 확장이라든지 생각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이런 게 목적이라면 책 많이 읽으세요.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의 기회를 안내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해력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같은 방식을 해야 되고 커넥터 닷 있었죠. 그 각종 자료들을 지문화시켜서 프레임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글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 문제를 5개 정도 뽑았는데요. 교과 간 연계성이에요.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산업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문을 쭉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도시화라고 하는 것, 도시의 인구 증가율, 도시화와 산업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건데요. 이 정도 수준의 어휘나 개념들은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A, B, C, D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가 있고 이렇게 표를 줬습니다. 자, 위에 지문에 근거해서 아래 데이터를 해석하면 선다형 지문들 A의 제조업 총 부가 가치액은 한국보다 높다. 표를 보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제조업의 총 부가 가치액은 뭘까? 위에 국내 총 생산 비율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는 나라일수록 산업화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과 연결되는 그래서 경제, 산업 연결이 되는데 과목이 다르죠. 정치, 경제하고 사회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프 하나만 나와 있지만 뒤에는 그래프하고 지도까지 나와 있다. 이건 지리에 해당되는 거죠. 교과는 넘나드는 상태로 출제가 된다. 과목이 다릅니다. 국가별 경제 수준 차이는 이민자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라고 사회문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을 뭐 달달달 외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8줄밖에 안 되는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왼쪽에 되어 있다 오른쪽에 지도 위에 지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밑에 선다형으로 나온 지문을 유럽에는 인구 문제 기억을 겪는 나라가 니은을 겪는 나라보다 많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표나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분석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과를 넘나드는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 1번 유럽에는 인구 문제 기억을 겪는 나라가 니은을 겪는 나라보다 많다. 예스냐 노냐 블로그에다가 하나하나 선다로 해설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보여주는 거니까요. 다음에 사실관계 파악 지문이 제시하는 것은 갑과 을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해 어쩌고저쩌고 한 뒤. 을은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 통합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관점의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관점의 차이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역 경제 개발하고도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DMZ가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개발 제한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상하로 많이 묶여 있죠.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결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 이건 법입니다.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설을 1, 2, 3, 4 해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도를 해석하는 것,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도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식이 필요한가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뭘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A, B의 관점에서 동일한 사실을 분석해라. 이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해라라는 거예요. 요새 수능에서 나오는 것도 이 추세로 따라가고 있어요. 올해 국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를 따랐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 지문은 기본적으로 AI의 발전과 사회 문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잘라내가지고 조그만 하나의 소문제가 나오죠. 본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어떠냐라는 것들. 대부분 문제들이 지금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력은 아닐 수 있다. 인간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모색하는 힘이 필요하다. 교육에서는 그거를 잡아줘야 된다는 당위적이고도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분석과 통합 굉장히 복잡해요. 지도 위에 나와 있죠. 그래프 아래에 나와 있죠. 그 옆에는 강수량, 평균 기온, 지도, 지역별로 아열대 기후냐, 온대 기후. A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고, B라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고, 가에서는 뭐를 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정보 해석에 관한 것들도 나와 있어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 배우죠. 수학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거, 데이터 해석하는 거 다 배웁니다. 그것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해석이 들어가게 돼서 뭔가 글을 써내라. 이제 이렇게 되면 술이 논술이 됩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런 통합적인 해석 문제가 논술로 제시될 가능성이 많다. 자, 초등이 되면은 요새 엄마들도 추세를 읽었기 때문에 글쓰기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좀 괜찮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감상문 쓰기가 아니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정리해내는 팩트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예시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고요. 을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갑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것, 그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갑은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유덕함이 행복을 증진하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로서 주어진 겁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찬성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억의 명제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객관적 읽기입니다. 우리가 사실과 주장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유, 객관적 읽기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그겁니다. 작가가 뭘 얘기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다음 나의 의견이 있는 것이다. 자, 문제는 나의 의견은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너는 해석이 정확하게 됐니? 객관적 읽기가 완성됐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방금 보여준 것처럼 사회, 정치, 뭐 문화
산업화까지 나오잖아요. 당연히 다 비문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지문들에서 비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철학을 읽었다고 치자야겠죠. 그것이 이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해서 사상적 지평을 넓어주는 것, 독서가 도움이 되지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관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국어가 됐든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모든 언어로 된 거는 개인의 사상적 지평이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다. 팩트 자체를 읽어내고 찾아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책을 읽는 관점, 저희가 계속 관점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점이 나오지만 그 앞의 문제에서도 갑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떠냐, 을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떠냐, 이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우는 건 관점이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독서의 기본적인 목적, 즉 철학, 읽기, 사상, 사유 이 차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다. 문해력과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게 독서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 국어다. 이게 제대로 몸에 박히면 지문이나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시각을 이렇게 한번 봐야지라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거를 트레이닝 한 거다. 프레임 국어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거다. 그거를 프레임 국어를 초등 때 그걸 자기 몸에 장착해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것이고요. 프레임 국어를 고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한 2년 정도를 글을 그렇게 자꾸 시각을 가지고서 뜯어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고등에 가가지고 모든 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만들어질 것이다. 2년 정도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리포트 이런 형태로 유지해 가면서 자기 진로에 필요한 책은 스스로 찾아서 읽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 주셔야지 아이가 실패하지 않는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학부모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 길을 잘못 두면 언어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는 누적되는 거고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정립이 되면 그걸 되돌려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강남 아파트 뭐 팔아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